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당신, 방금 아주 기적적인 일을 하나 해내셨습니다. 아마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겠지만요. 네, 분명히 눈치 못 채셨을 겁니다. 방금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잔을 집어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화면을 막 스크롤 하시지 않았나요? 우리는 평소에 이런 단순한 동작을 할 때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손을 뻗고 컵을 잡고 입으로 가져와서 마신다. 끝이죠.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네, 너무 쉽죠. 하지만 그 짧은 1초의 순간 당신의 피부 아래에서는 뇌와 척수 그리고 근육 사이로 오가는 수백만 개의 전기 신호가 엄청나게 복잡한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완벽한 비유네요. 교향곡. 우리는 보통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이 찢어지는 그런 엑스레이에 선명하게 딱 찍히는 명확한 문제들에는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뼈가 부러졌네? 아니네. 바로 보이니까 직관적이죠. 네. 하지만 그 뼈와 근육을 움직이게 만드는 신경계라는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악보를 잃어버리거나 손을 막 떨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지휘자가 고장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향곡은 순식간에 기괴한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심층탐구 미션이 바로 이 지휘자와 연주자들의 관계를 펼쳐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자료가 임상운동학 15장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그 운동 병리학, 즉 모터 패솔로지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 몸의 신경계와 근골격계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알아볼 거고요. 또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어떤 상상 초월의 일들이 벌어지는지 파악하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이걸 한번 펼쳐보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논의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자신의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는 그 평범한 순간조차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오, 기대가 되는데요. 어쩌면 약간의 경외감까지 가지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그 정상적인 움직임이 사실은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정교한 억제와 조절의 산물인지 그 이유를 깊게 분석해 볼 테니까요. 그럼 움직임이 맨 처음 시작되는 곳으로 가보죠. 당연히 뇌, 그중에서도 개뇌피질이겠죠. 여기서 움직임을 기획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대뇌는 움직임의 의도를 만들고 계획을 세우는 최고 경영자입니다. 단순히 그냥 팔을 움직여라, 이게 아니고요. 그럼요. 어느 정도의 힘으로 어떤 관절을 먼저 굽히고 그다음 손가락을 어떻게 펼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설계도를 그리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이한 신경학적 현상이 하나 등장합니다. 기이한 현상이요? 네, 바로 실행증이라는 증상입니다. 실행증이요? 그게 어떤 건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환자의 근력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뼈도 튼튼하고요. 근육이라는 하드웨어는 방금 산 새 컴퓨터처럼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오, 하드웨어는 최고 사양이네요. 네, 그런데 환자에게 칫솔을 쥐어주며 양치질을 해보세요 라거나 셔츠에 단추를 채워보세요 라고 하면 환자는 그 목적 있는 행동을 전혀 수행하지 못합니다. 네, 아예 못한다고요? 네, 칫솔을 막 엉뚱하게 쥐거나 그냥 멍하니 바라만 부죠. 오, 잠깐만요. 근육은 정상인데 못 움직인다뇨. 그 기억상실증 같은 건가요? 칫솔이 뭔지 혹은 양치질이라든 개념 자체로 잊어버린 건가요? 아,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흔히 치매나 기억력 감퇴로 오해하기 쉬운데 전혀 다릅니다. 환자는 그게 칫솔이라는 것도 알고요. 양치질을 해야 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 인지는 하고 있군요. 네, 단지 근육들에게 어떤 순서로 수축해서 양치질이라는 동작을 만들어낼지 지시하는 소프트웨어, 즉 운동 계획 프로그램 파일이 뇌에서 삭제된 겁니다. 와, 하드웨어는 멀쩡한데 운영체제에서 특정 프로그램이 에러가 나서 안 열리는 거랑 똑같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또 대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뇌졸중 환자분들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그 특유의 마비 자세도 이 대뇌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팔은 가슴 쪽으로 꽉 굽혀져 있고 다리는 뻣뻣하게 펴진 채로 걷는 모습이요? 맞습니다. 대뇌의 신경로가 손상되면 대뇌의 가장 고차원적인 능력 중 하나인 선택적 조절 기능이 사라집니다. 선택적 조절이요? 네, 원래 우리는 손가락만 까딱하거나 손목만 돌리는 등 관절을 분리해서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통제가 끊어지면 움직임이 덩어리째로 막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 분리가 안 되고 통째로요. 네, 이걸 공동운동, 즉 시너지 패턴이라고 부르는데요.
상지는 굽히는 근육들이 한꺼번에 수축하는 굴곡 시너지가 생기고, 하지는 펴는 근육들이 한꺼번에 수축하는 신전 시너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반구가 손상되면 왼쪽 몸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편측 무시 같은 증상도 생기고요. 뇌가 섬세한 조절을 못하니까 근육들이 그냥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수축해버리는 거군요. 자, 그럼 대뇌가 움직임을 기획했다면 이제 그 명령을 근육까지 배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배달 통로가 필요하죠. 그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척수일 텐데요. 맞습니다. 척수는 뇌의 명령을 싣고 달리는 고속도로이자 위급할 때 대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반사를 일으키는 지역 방어사령부이기도 합니다. 오, 자체적인 방어사령부? 네. 여기서 신경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두 가지 손상의 차이가 나옵니다. 바로 상위운동 뉴런 손상과 하위운동 뉴런 손상이죠. 줄여서 UMN과 LMN이라고 합니다. 아, 이름부터가 좀 어렵네요. 상위 운동 뉴런과 하위 운동 뉴런이라 이 둘이 고장나면 완전히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는 건가요? 극명하게 다릅니다. UMN은 대뇌에서 척수까지 내려오는 윗선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뚝 끊어지면 놀랍게도 근육이 마비되어 축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근긴장도가 비정상적으로 팽팽해지는 경직이 발생합니다. 무릎을 살짝만 쳐도 다리가 확 튕겨오르는 반사 항진이 나타나고요. 아, 과하게 반응하는 거군요. 발바닥을 긁으면 엄지발가락이 위로 젖혀지는 병적인 바빈스키 반사나 근육이 스스로 덜덜덜 심하게 떠는 클로누스 현상이 발생하죠. 이게 다 과도한 긴장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끊어졌으면 상식적으로 명령이 안 내려오니까 근육이 힘을 잃고 축 늘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근데 왜 오히려 긴장하고 반사가 미친 듯이 튀어오르는 거죠?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경계를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인 억제가 등장합니다. 억제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척수에 있는 반사회로들을 현장에서 쉴 새 없이 뛰며 몸을 과잉보호하려는 열정 넘치는 실무자들이라고 해봅시다. 이들이 하위운동 뉴런, 즉 LMN입니다. 아, 엘레멘이 실무자군요. 그리고 대뇌에서 내려오는 상위운동 뉴런 UMN은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오, 관리자와 실무자. 확 와닿는데요? 네, 이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실무자한테 이래라 라고 명령하는 것보다 너무 흥분하지 마, 진정해, 오버하지 마 라며 실무자들을 끊임없이 억제하는 겁니다. 아하, 진정시키는 역할이군요. 그런데 척수 손상이나 뇌졸중으로 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연락이 두절되고 어떻게 될까요? 헐, 통제하던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현장 실무자들이 폭주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살짝만 툭 쳐도 막 비상사태다 이러면서 과하게 반응해서 다리를 뻥 차버리고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근육이 제멋대로 덜덜덜 떨리는 거고요. 그게 반사항진과 경직이군요. 완벽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억제가 풀려서 통제불능 상태로 과활성화되는 것. 그게 바로 UMN 징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척수에서 근육으로 직접 나가는 신경, 즉 실무자인 LMN 자체가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실무자 자체가 다쳐서 출근을 못한 거니까 아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네요. 폭주할 사람조차 없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현장에 아무도 없으니 근육은 완전히 축 늘어지는 이완 상태가 되고 반사도 아예 기능 저하로 사라집니다. 완전 반대네요. 네. 그리고 근육을 안 쓰게 되니까 결국 근유축이 심하게 오게 되죠. 이것이 UMN과 LMN 손상의 아주 극명하고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와, 뇌신경의 주된 역할이 근육을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진정시키는 거였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참고로 척수가 완전히 끊어지는 손상을 입게 되면 처음 며칠에서 몇 주 동안은 척수 쇼크라는 상태에 빠집니다. 쇼크요? 네, 관리자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실무자들도 충격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모든 활동을 멈추고 축 늘어지는 저긴장 상태가 되죠. 아, 처음에는 이완 상태가 되는군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무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간섭하는 관리자가 없네? 하고 깨달으면서 무서운 속도로 폭주하기 시작해 전형적인 뻣뻣한 경직 상태로 전환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몸은 거대한 하나의 사회 같네요. 자, 대뇌가 계획을 세우고 척수가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당연히 끝이 아닙니다. 뇌에서 척수를 통해 근육으로 명령을 그냥 막 냅다 꽂아버리기만 한다면 우리 움직임은 로봇처럼 뚝뚝 끊기고 엄청 엉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움직임의 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하고 부드럽게 다듬어주는 약간 볼륨 조절기와 메트로놈 같은 녀석들이 있다면서요. 네, 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아주 중요한 두 기관, 바로 바닥핵과 손해입니다. 바닥핵과 손해. 먼저 바닥핵부터 볼까요? 바닥핵은 움직임의 볼륨 다이얼이자 필터 역할을 합니다. 움직임을 부드럽게 시작하고 적절한 크기와 속도를 세팅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불필요한 움직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죠. 볼륨 다이얼이요? 그럼 그 다이얼이 고장나서 너무 낮춰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바로 아주 유명한 파킨슨병입니다. 바닥핵의 기능이 떨어지는 저운동성 장애죠. 아, 움직임이 줄어드는 거군요. 네, 환자분들은 머릿속으로는 크게 걷고 싶은데 근육으로 가는 볼륨 신호가 너무 작아서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지고 보폭이 짧아져서 종종 무릎을 치게 됩니다. 안타깝네요. 때로는 문지방을 넘으려 할 때 발이 바닥에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못하는 동결 현상도 겪으시고요. 그럼 반대로 볼륨이 최대치로 고장나서 안 줄어드는 과운동성 장애 같은 경우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닥핵이 쓸데없는 움직임을 억제하지 못해서 볼륨이 막 터져나가는 경우죠. 어떤 증상이 있나요? 춤을 추듯 팔다리가 제멋대로 휙휙 움직이는 무도증이나 눈을 깜빡거리거나 어깨를 들썩이는 틱 같은 증상이 여기에 속합니다. 가만히 있고 싶어도 선택적 억제가 안 돼서 자꾸만 불필요한 움직임이 끼어들어 버리는 거죠. 아, 쓸데없는 움직임이 끼어드는 거군요. 여기서 제가 정말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오, 어떤 건가요? 파킨슨병 환자분들을 보면 가만히 앉아 계실 때 손을 덜덜덜 떠시잖아요. 소위 안정시 떨림이라고 부르는 증상이요. 네,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죠. 그런데 손회에 문제가 생겨도 손을 떤다고 들었거든요. 이 두 가지 떨림이 뭐가 다른 건가요? 정확히 짚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퍼즐이 나옵니다.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네, 한번 해보죠. 파킨슨병 환자는 휴식을 취할 때, 즉 아무 의도가 없을 때 손을 떱니다. 반면 손해에 손상을 입은 환자는 가만히 있을 때는 전혀 떨지 않아요. 아, 가만히 있을 땐 안 떨어요. 네, 그런데 테이블 위에 물컵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손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컵에 가까워질수록 그 떨림이 미친 듯이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있을 때 안 떤다는 건 기본적으로 억제하는 브레이크는 작동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컵을 잡으려고 손을 뻗을 때 떤다, 컵에 가까워질수록 더 떤다는 건 그 손과 컵 사이에 좁아지는 거리를 계속 계산해서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뜻 아닐까요? 아, 손에는 내 손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오차를 수정하는 곳이군요. 완벽하게 꿰뚫었습니다. 오, 맞췄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닥핵 병리는 가만히 있을 때 쓸데없는 신경신호를 억제하지 못해 생기는 운동의 양과 속도 문제이고요. 반면 손의 병리는 타이밍과 정확도의 실패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도 진짜 자주 나오는 핵심 차이거든요. 아, 볼륨 실패 대 계산 실패군요. 네, 손에는 우리 몸의 완벽한 메트로놈이자 실시간 오차 수정 컴퓨터거든요. 손의 실조증 환자분들의 근력 자체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 힘은 멀쩡하다고요? 네, 100%의 힘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컵을 잡으려 할 때 뇌가 조금 더 오른쪽, 아니 넘어갔어, 왼쪽으로 속도 줄여 하는 이 미세한 타이밍 계산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물을 훅 지나쳐버리거나 턱없이 못 미치는 측정 장애가 생기고 의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덜덜 떠는 의도 떨림이 발생하는 거군요. 거리 계산이 실패하니까요. 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응과 균형, 중심을 잡기 위한 미세한 타이밍 조절이 안 되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교대 운동도 잘 안 되고 발을 어깨보다 훨씬 넓게 벌리고 비틀비틀 걷게 되죠. 넓은 보행폭이라고 합니다. 힘은 펄펄 넘치는데 타이밍과 계산이 안 돼서 몸을 못 가눈다니 신경계의 세계는 진짜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한편으론 좀 섬뜩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복잡하죠? 자, 그런데 신경계의 오류는 단순히 떨림이나 속도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신경망이 엉뚱한 곳에서 막 스파크를 일으키거나 아예 시각 같은 다른 감각에 절대적으로 몸을 의탁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연합 반응과 감각성 실조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까 UMN 손상, 즉 윗선 관리자가 사라졌을 때 억제가 풀려서
과도한 긴장이 튀어나오는 현상을 얘기했었죠. 네, 경직이요. 이 연합 반응이 그 극단적인 예시 중 하나입니다. 제가 한쪽 편마비가 있는 환자분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진짜 놀랍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였나요? 건강한 쪽 팔, 즉 마비가 없는 건축손으로 악력기 같은 걸 꽉 쥐는 힘든 훈련을 한다고 해볼게요. 건강한 손이니까 아주 강하게 쥐겠죠. 네, 그렇겠죠. 그런데 이때 내가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마비가 있는 반대쪽 환측 팔이 갑자기 허공으로 확 둘리면서 가슴 쪽으로 강하게 굽혀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힘을 준 건 오른손인데 왜 마비된 왼팔이 제멋대로 수축하는 거죠? 정상적인 뇌라면 오른손에 강하게 힘을 줄 때 그 신경 신호가 딱 오른손으로만 가도록 주변으로 새어나가는 걸 억제해 줍니다. 방어벽을 치는 거군요. 하지만 신경계 손상으로 특히 피로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이 억제막이 무너지면 건강한 쪽에서 강한 노력이나 힘을 쓸 때 발생하는 엄청난 전기적 에너지가 뇌를 타고 반대쪽으로 흘러 넘쳐버리는 겁니다. 와, 에너지가 범람하는 거네요. 네, 통제가 안 되는 에너지 스파크가 환측팔의 굴곡 시너지 패턴을 강제로 작동시켜서 의도치 않게 막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죠. 뇌의 방어벽이 무너져서 전류가 합선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연합동작이라는 건 뭔가요? 이름이 비슷한데요? 연합 동작은 병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자연스러운 현상에 아깝습니다. 5살짜리 꼬마가 한 손으로 가외질을 엄청 집중해서 할 때 반대쪽 빈 손도 막 꼼지락꼼지락 미세하게 거울처럼 따라 움직이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아, 맞아요. 애들 글씨 처음 배울 때 연필진 손 반대편 손도 막 오므라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거울 신경망의 작용처럼 한 손으로 빠른 운동을 할 때 반대 손이 미세하게 따라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발달해서 그런 거고요. 만약 성인에게서 이게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운동 제어 능력이 약간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 있죠. 정리가 싹 되네요. 연합 반응은 엄청난 힘에 의해 과긴장이 억지로 확 튀어나오는 병적 현상이고, 연합 동작은 미세한 움직임을 거울처럼 따라하는 선택적 분리 운동의 부족 현상이라는 차이가 있군요.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실조증 중에서 손해성 실조 말고 감각성 실조란 녀석을 한번 짚어보죠. 감각성 실조요? 이게 고유 감각이 저하돼서 시각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상태라던데, 그 고유 감각이 정확히 뭐길래 이런 일이 생기나요? 지금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네, 감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무릎은 지금 어느 정도 굽혀져 있나요? 발바닥은 땅에 어떻게 닿아 있나요? 눈을 감고 있어도 제 무릎이 한 90도 정도로 굽혀진 게 느껴지고요.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평평하게 닿아 있는 게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죠? 그냥 아는 거 아닌가요? 내 몸이니까요. 하하, 그게 바로 고유 감각입니다. 내 몸의 위치를 아는 감각이죠.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 안에는 현재 관절의 각도나 근육의 길이를 뇌로 실시간 전송하는 센서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아, 내 몸의 위치를 파악하는 내부 GPS군요. 네. 그런데 감각신경로가 망가져서 이 고유 감각이 뇌로 올라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협동 동작이 완전히 깨지겠죠? 헐? 그럼 내 몸이 아닌 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위치를 파악하죠? 뇌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다리가 허공에 떠 있는지 무릎이 굽혀졌는지 펴졌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전부 끊긴 겁니다. 완전히 암흑 속에 갇힌 거죠. 아, 그러니까 뇌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자기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눈, 즉 시각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거군요. 발밑만 쳐다보면서 걷게 되고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인간의 움직임이란 뇌가 근육에 일방적으로 움직여 하고 내리는 단순한 수축 명령이 아닙니다. 아, 단순한 명령이 아니군요. 네, 내 몸의 고유 감각, 시각, 그리고 귀에서 느끼는 전정 감각들이 끊임없이 뇌로 들어가 피드백을 주고 뇌는 그걸 바탕으로 다시 명령을 통합하고 수정하는 거대한 순환고리이자 감각 피드백의 끊임없는 통합 과정입니다. 시각, 전정감각, 고유감각이 완벽하게 상호작용하는 거네요. 와, 그럼 감각성 실조 환자분들은 고유감각 GPS가 꺼져 있으니까 눈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건데, 만약 이분들이 밤에 불이 꺼진 캄캄한 어두운 곳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유일한 동화줄이었던 시각마저 차단되는 셈이죠. 그 순간 자신의 몸이 우주 공간에 던져진 것처럼 위치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고 증상이 극도로 악화되어 픽 쓰러지게 됩니다.
와, 정말 경이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상적인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공포가 느껴지네요. 네,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복잡한 감각과 운동의 통합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세팅되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릴 적 걸음마를 배우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인간의 정상 운동 발달 원리에는 아주 거대하고 일관된 큰 원칙들이 있습니다. 아기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기 때요? 발달은 항상 머리에서 발, 즉 두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목을 가누고 그다음 허리를 가누고 마지막에야 다리에 힘을 줘서 서게 되죠. 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군요. 그리고 중심에서 말초, 즉 근위에서 원위로 발달한다는 원리도 있죠. 몸통이 먼저 튼튼하게 안정되어야 팔다리 끝을 정교하게 쓸 수 있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안정성, 즉 체간이 확보되어야 사지의 가동성이 나온다는 관찰 포인트죠. 코어라는 닻이 흔들리면 손끝으로 바늘귀를 꿰는 정밀한 작업은 불가능할 테니까요. 아, 코어 근육이 왜 중요한지 명확해지네요. 움직임의 질도 변합니다. 처음 아기들은 무언가를 잡으려 할 때 온몸을 막 버둥거리는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신경이 발달할수록 딱 필요한 관절만 사용하는 선택적 분리운동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뭉퉁구려 쓰다가 분리해서 쓴다는 거군요. 네, 또 원시적인 반사우세에 지배받던 몸이 점차 균형을 잡고 결국 내 의지대로 통제하는 수위운동 우세로 발달하죠. 아기들이 처음 보행할 때를 보세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지지면을 엷게 하고 팔 흔들기 없이 뻣뻣하게 걷잖아요. 네, 마치 프랑켄슈타인처럼 뒤뚱뒤뚱 걷잖아요. 그러다 점차 효율적인 자세로 진화해서 발폭이 좁아지고 자연스럽게 팔을 앞뒤로 흔들며 걷는 매끄러운 보행으로 완성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발달의 과정입니다.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생존을 위한 가장 원시적인 반사 모드라는 기본 운영체제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만 번 넘어지고 구르며 고유 감각 피드백을 쌓아 올려서 코어 중심부터 시작해 손끝, 발끝까지 내 의지대로 완벽히 통제하는 선택적 조절 모드로 평생에 걸쳐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해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뇌와 몸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며 빚어낸 거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합작품이죠. 자, 이제 머리가 꽉 찬 느낌인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커피잔을 쥐고 길을 걷는 그 아주 당연한 일상 뒤에 얼마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네, 대뇌의 계획부터 시작했죠. 맞아요. 대뇌의 치밀한 계획 설계, 척수의 기민한 전달, 바닥에게 완벽한 볼륨 조절, 손해에 한치 오차 없는 타이밍, 그리고 끊임없는 감각 피드백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오케스트라 연주 말이죠. 네, 이 자료는 주로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병리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네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의 움직임이 이토록 감각 피드백과 뇌의 가소성에 의존한다면 말이죠. 네. 하루 종일 딱딱한 의자에 앉아 한정된 움직임, 스마트폰만 스크롤하는 그런 움직임만 반복하는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어쩌면 우리 뇌의 미세한 운동 조절 회로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비정상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갑자기 등골이 확 서늘해지네요. 저도 당장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자세부터 고쳐 앉게 됩니다. 힘들게 깐 최신 운영체제를 스스로 방치해서 구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군요. 쓰지 않는 회로는 지워지게 마련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잔을 쥘 때나 걸음을 걸을 때 자신의 움직임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무게감과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고유 감각의 신호들에 집중해 보세요. 네, 일상의 기적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뇌가 연주하는 그 기적 같은 교향곡을 음미하면서 말이죠.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만끽하세요.